성형외과의 교육에 대해서 23년 4월 작년에 세계적인 의학 교육의 석학이죠. 고려대학교 안덕선 교수님한테 강의를 부탁드렸습니다. 제3차 에어랩 발달 심포지움에서. 그때 교수님한테 부탁드렸던 게 뭐냐면, 왜 끊임없이 성형외과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한국 성형외과 전문의를 딴 이후에 어떻게 교육을, 다른 나라는 어떻게 교육을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부탁드렸습니다. 고려대학교 안덕선 교수님은 캐나다 성형외과 전문의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성형외과 전문의 취직도 하셨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한국의학교육학회장, 서태평양의학교육협회장 등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어떤 강의를 듣고 정책적인 전문가적인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모발 이식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형외과에 최초로 레이저를 도입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화학적 박피를 하신 분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의학 교육에 더 관심이 많으셨고, 지금도 보건복지부 및 정부 산하 자문을 계속 많이 하시고 은퇴를 하셨지만, 그러니까 워낙 캐나다나 미국에서 교과서를 집필하신 분들한테 배우셨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성형외과 과장님을 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냥 교과서였습니다. 작년에 안면거성의 기초에 대해서 이틀 동안 심포지움 했었는데, 그 중에서 안덕선 교수님께서 한 30분의 강의를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안덕선 교수님은 또 대한성형외과 학회에서 한국성형외과에서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도 필수 강의로 강의를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논리적으로 설파하신 분이 안덕선 교수님입니다. 실제로 안덕선 교수님은 모든 선진국의 의료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 3시 반이 좀 넘습니다. 학교는 수업도 그렇고 제일 듣기 힘든 시간대, 피곤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저도 아침부터 오래간만에 성형외과 워크숍을 한번 접속해봤는데 굉장히 인텐시브한 코스였습니다. 페이스리프트에 관해서 이렇게 깊게 하는 워크숍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여해 본 적이 없어서, 저도 이미 이제 프랙티스 할 나이는 지났고 7학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금년 8월이고 많이 실패라서 현직에서 이런 거를 갖다가 다뤄볼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느낀 거는 참 많이 변했구나. 제가 전문에 따서 80년대 당시에 페이스리프트하고는 너무나도 많은 사이언스가 들어와 있구나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부탁받은 제목은 성형외과 교육의 추세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처음에 그냥 교양 강좌 정도로 잠깐 들어주시고요. 후에 다른 이웃 나라, 그런대로 레지던트 시스템을 가진 그 타이완하고 영국하고 제가 받았던 캐나다 그 정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나서 느낌은 본인이 생각하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아마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정리도 되나요? 시작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가 됐습니다. 틀림없는 성형외과 전문의,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작은 포션을 담당하는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의 특성이 있는데, 전문직이 없으면 별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은 한 번쯤, 지금 좀 덜했습니다만 캄보디아 같은데 저희가 이제 원조 사업 같은 걸 해주러 갔을 때 보면 외국어 할 줄 아는 사람, 안경 쓴 사람, 또 몇 가지 카테고리 이런 사람들은 다 죽였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시 시작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병원도 그렇고 법원이 또 돌아가거나 전부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뭘 시작해줘요. 그러니까 한 사회의 프레임워크가 돌아가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없으면. 그리고 가방끈이 제일 긴 건
긴 데가 의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회는 여러분들만 의료 활동을 하라고 보호하는 배타적인 면허를 주고 대신 사회에 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고 득이 되는 일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너무 직무가 복잡하고 그래서 알아서 좀 윤리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그 자율적으로 좀 행동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직종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잘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남을 위할 줄 알아야 되고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보편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뭘 잘못하면 침소봉대되듯이 마치 전체가 그런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지도층 인사가 뭐 망쳤다는 등 어쩐 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힘든 과정과 힘든 일을 하라고 맡겨진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철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알레스트 맥켄타이어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철학자가 practice라는 용어를 쓴 영어에서 그건 의사하고 변호사다. practicing law, practicing medicine. 물론 운동선수도 practice 합니다. 연습.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일을 연습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죠. 번역이 안 되는데 이게 두 개의 상반되는 가치를 갖고 있는데 내적인 가치, 내적 재화하고 외적 가치, 외적 재화. 그래서 원래 갖고 있는 원래 이 practice의 가치는 수월성 추구다. 이 휴일날인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런 공부를 왜 합니까? 엑셀런스 추구거든요. 컴플리케이션 좀 없애보고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 그런 거를 잘 하게 되면 부차적으로 힘과 파워, 돈, 지위, 트레이닝 잘 받으면 시험 그냥 볼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해해주면 여러분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집단의 좋은 이미지하고. 여러분들 다 여기 좋은 페이스리프트에서 좋은 결과 얻고 싶어서 여기 오셨고 열심히 배우기 위해서 와 있고 그렇게 아마 인터프레이트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월성 추구입니다. 수월성 추구 다음. 그래서 전문직 정신 또는 전문직업성 이렇게 번역되는 우리나라 언어 체계에는 들어오지 않은 단어가 전문직에 따라다니는데 어떤 전문직이도 이 프로페셔널리즘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인 차원에 실력이 있어야 되고 윤리적이고 뭐 환자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이 존중하고 책임감이 있어 이런 건 미사용으로 쓰는 좋은 말은 왼쪽에 있는 것들은 사실 거의 안 가르쳐줘도 이미 대학생이라든가 또 의과대학 들어올 때 워낙 힘들게 들어온 사람들이라 알만한 것들인데 오른쪽 우리 쪽 문화에서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게 임상적 자주권이라든가 또는 직무윤리 또는 자율적 규제. 그래서 아까도 잠깐 점심시간에 저희가 한다고 하면서 나는데 영미 쪽이라든가 외국 가보시면 의료 결과가 나쁘다 그래서 설령 환자가 불구가 되고 사망이 됐다 그래도 의사는 형사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구속.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 우리만 가지고 있는 아주 이상한 악법 중에 악법. 형사법이라는 건 남을 해치겠다는 고의성 의도 내가 하는 행동에 그 사람한테 해를 미칠 걸 알고 하는 게 형사법인데 우리는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배상 제도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아서 환자 의사를 인질로 삼고 뭘 빼내기 위해서 하는 작업 같은 좀 이상한 법이 됐는데 젊은 의사들 보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들이 좀 잘했어야 이런 게 없었을 텐데 그래서 이 오른쪽은 따로 좀 더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알려줄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권리 형사처벌을 안 받으려면 스스로 뭘 잘 만들 수 있는 권리들이 있어야 되고 그게 자율적으로 처리해야 되고 여러분 성형외과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상한 일도 많죠. 제가 윤리위원회 보면은 성형외과 전문이 아닌 사람들이 만드는 문제도 상당히 많지만 성형외과 의사 중에는 구속당하고 실형을 살고 면허를 뺏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 중에는 뭐 제재까지 있어서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른쪽 잘해야 우리 위치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다음. 그래서 탁월성 추구를 위해서 정원도 정하는 거고 의과대학 평가도 하고 무슨 각종 시험은 너무나 많이 봐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분 안에가 나이가 들더라고 오늘 환갑이 넘으신 분들 여기 참석한 분도 계시고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수월성 추구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보수교육. 사실은 의과대학 다니거나 전공의 생활보다 훨씬 긴 기관이 이제 보수교육이고요. 특히 미용 성형 쪽은 그 어떤 나라도 어떤 전공의 프로그램도 만족스럽게 가르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병원의 기능과 미용 성형이라는 기능의 이 구별이 민간 사립 영역하고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걸 잘 가르쳐주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나와서 스스로 공부하고 오늘 중요한 메시지 다 나왔습니다. 분석 철저히 하고 생각 많이 해보고 공부 많이 하고
카데마 디섹션 열심히 해서 지도를 알고서 어디 들어가는 사람이 되라 그런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게 바로 키 메시지입니다. 다음. 영어로 한국말로 했으면 좀 편한데 전공의 교육도 우리 어느 페이스리프트 변한 것만큼이나 사실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때까지는 지금도 우리 교육은 타임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이 4년 그러면 4년 거기 묵혀놓으면 횟수가 올라갈수록 뭐 수리기관에 따라 성숙해듯이 사람이 성숙해서 전문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뭘 가르치는지 프로세스가 아니면 컨퍼런스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무슨 뭐 라운드도 하고 뭐고 그런 리추얼한 활동들을 쭉 하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쓴 것 중에 티백 어프로치 녹차나 홍차를 갖다가 물속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한 2분 지나면 맛이 우러나온다. 4년간 놔두면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가르쳐 봤더니 사실은 10년 전에 서울에 가장 좋은 병원에서 트레이닝 받은 외과 의사를 지방대학 병원에서 교수로 채용을 했더니 앞에 환자가 왔는데 해본 적이 없다고 중소병원으로 돌려보내서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게 만들어주고 나가는 걸로 시스템이 사고가 바뀌어야 돼서 일반 교육학에서도 이제 성과 바탕 학습 이제 미국에서 나온 얘기지만 왜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쓰지도 못하고 복습도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는 그 나라에서 돈 들인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카운터빌리티 여기 이제 막 그런 단어가 나올지 모르는데 교육을 시켰으면 make sense하게 이 사람을 뭐 아는 사람으로 바꿔달라. 4년간 전공 생활했으면 나가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달라는 주문입니다. 근데 아웃컴 베이스 가지고 모자라서 의학에서는 밑에 컴피턴스 베이스 메디컬 에듀케이션 그래서 아웃컴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굉장히 까다로운 평가를 따라가라 그래서 어세스먼트를 따라가라 굉장히 비싼 형태의 전공의 교육인데 우리는 아직 시작을 못했고 이제 논의하고 몇몇 외과에서 처음으로 한번 아주 이렇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제도가 들어오면 제가 자세히 한번 생략하겠지만 우리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약점은 뭐 그중에 뭘 더 가르쳐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이 나라가 전체가 부족한 게 뭐 다 뽑아내기 시작하는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들이 생기는데 한 나라의 전문의를 만들었으면 어떤 사람이 만드는가 우리 목표 이게 30년 전쯤에 벌써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많은 나라에서는 아예 캐나다가 만든 이 목표를 한 30나라 정도는 그대로 차용해서 자기 나라 실적에 맞춰서 바꿔쓰게 우리나라에서 전문의가 되면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대화자, 협력자, 관리자, 건강수호자, 의학자, 프로페셔널 우리 전공의 교육받을 때 우리 이런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전공의 교육 목표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공의 교육 목표? 주임 교수 잘 모시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가는 게 우리의 일이었지 무슨 특별한 목표가 있었는가? 아직 컨센서스도 형성이 덜 돼 있고요. 그 복지부가 제정해 놓은 연차별 실험 계획서를 커리큘럼으로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그건 커리큘럼이 아니고요.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크레덴셜링 기본적으로 몇 개씩 이상 해본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려내는 엘리지빌리티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하는 것이 교육과정에 맞아서 여기에 도달한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저는 캐나다 거고 그 뒤늦게 미국도 만들어서 미국서 만드는 모든 전문의들이 달성해야 될 목표를 6개 구인 컨스트럭을 만들어서 환자 관리 잘하고 의학 지식 있어야 되고 업무 기반 및 학습 및 개선, 대인관계, 의사소통, 전문직업성, 체계 기반 치료, 의료 시스템도 잘 알아야겠더라.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갖춘 것들을 전공의 프로그램에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형외과 그럼 성형외과도 넣지만 성형외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다 깔려 들어가는 게 전공의 프로그램으로 변하고 있고요. 제가 몸담았던 세계의학교육연합회에서도 2010년인가 전 세계 120개 의학교육자를 모아다가 워크숍을 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델파이를 시켜서 매치해서 뽑아냈더니 가장 좋은 포괄적인 의사 역량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다 이런 것들을 뽑아냈어요. 프로페셔널리즘, 커뮤니케이터, 에듀케이터, 리서처, 매니저, 리더, 소셜 어카운터빌리티, 리더십, 멤버십 무슨 클리니컬 뭐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전문의로 만들어 달라. 목표가 이런 것이다. 이거는 록펠러 재단에서 돈을 내가지고 21세기 의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요 밑에만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리더십 어트리뷰트를 집어넣은 체인징 에이전트. 워낙 세상이 빨리 바뀌고 의료제도 굉장히 빨리빨리 바뀌고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뭘 자꾸 바꾸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리더십 어트리뷰트가 필요하다. 남들이 수술 잘하고 되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육학계 이렇게 가서
질의응답하다 보면 또 어떤 외과 의사는 외과 의사가 술 잘 마시고 수술 잘하고 노래를 하면서 골프 잘 치면 됐지 그 이상 더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라고 그래서 우리를 만극하게 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보기에 그 외부 시각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하나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저런 리더십이 어트리뷰트가 없는 것은 충분 조건 충족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다른 나라들은 전공의 교육비 상당히 나라에서 돈을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돈을 썼으면 너희들이 사회를 바꾸는 체인징 에이전트가 좀 됐으면 좋겠다. 특히 의료 내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여기 나오는 게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옛날에는 평생 교육, 뭐 Lifelong, 평생 학습, CM 이렇게 표현하던 용어인데 이제 그건 쓸모없이 사라지고 다 거의 CPD. 오늘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게 바로 CPD의 한 형태죠. 그러니까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특히 미용 성형은 이거 빼놓으면 어떻게 제가 봐서는 제대로 배워볼 기회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리미트되기 때문에. 그래서 키워야 될 거 밑에 쭉 나와 있는 거, 중등교육 속에서 강조되는 것들, 뭐 창조적인 사고, 뭐 이노베이션 할 수 있고, 크리티컬 띵킹 아까도 봤죠. 그러니까 아티클을 봤을 때 어떻게 이걸 판단할 것인가. 그래서 요즘 문과 대학에서도 이런 걸 살짝 터치도 하고 전공의 교육감사 여러분들이 어떤 교수님을 만나에 따라서 저런 거를 노출을 시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없을 거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차 전공의 교육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내과에서 전문의 시험 보기 위한 그 도표인데 파운데이션은 인턴입니다. 인턴 2년하고 기초 이제 1년차 코어 트레이닝하고 2년차 기초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스페셜티로 들어가서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제너럴 레벨 1, 2 우리가 못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냐면 이 안에 선생이 되는 길, 뭐 리서처가 되는 길, 커뮤니케이션 하는 길, 리더십 하는 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내과 협회에서 만드는 데 들어가서 다 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의 시험을 보려면. 그래서 실제 이게 들어와 있고 우리처럼 그냥 교실에서 알아서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나라에서 정해진 어떤 틀에 의해서 반드시 들어가고 어떤 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론이 성형외과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제가 트레이닝 받았던 곳에 저 때만 해도 제가 83년도에서 88년까지 5년간 받았는데 1년 스트레이트 서지컬 인턴하고 2년이 기초과정. 기초라는 게 성형외과는 3개월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계속 3개월마다 다른 외과로 돌아다니는 거였고 그다음 성형외과 트레이닝은 2년이었고 그 다음에 펠로우십을 한 2년 했습니다. 7년이 좀 넘게 트레이닝을 받았었는데 요거 조금 틀어져가지고 그 이름은 첫 2년을 파운데이션 그때는 코어 서저리보다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때 해야 될 게 그래서 중상자 오면은 처치하는 거 아니죠. 교통사고 같은 사람 폴리트라우마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치하는가 이런 거를 저 때도 나라에서 돈을 대가지고 저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인당 한 사람당 하루에 100만 원이 넘어가는 옥샵이거든요. 이게 전공이 1년 차가 되면 저걸 반드시 이수를 해야 했어요. 저걸 안 하면 응급실하고 트라우마 센터에 들어가지 못하겠기 때문에 누구나 1년차 때 외과자 이름을 단 사람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서 산부인과도 했고 ATLS를 시키고 근데 아직까지 성공해보지 못한 게 그렇게 국집한테 얘기해서 저런 거는 나라에서 돈을 내서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못하고 있고요. 또 서지컬 스킬랩 들어가서 여러분 엔도스코픽만 나오고 이럴 때 1년차 전년차 때 저거를 따로 코스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시험도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르칩니다. 에틱 코스 하루 정도를 다 모아가지고 배상조합에 나와서 환자들한테 물어준 사례를 가지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걸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레지던트에서 티치 그런 코스도 들어갔는데 제가 의학교육 연수 때문에 UCLA 갔을 때 그때 제일 아마 거기가 센 거 같았는데 외과계 레지던트들 모아가지고 3박 4일 동안 저거 가르치는 거예요. 레지던트에서 티처 왜 그런가 봤더니 학생 임상 실습에 제일 중요한 게 레지던트 전연차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선생 되는 길을 잘 가르쳐줘야 인턴이라든가 그 학생 실습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그걸 3박 4일 동안 붙들고 가르치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에서 다 돈을 대는 거고요. 그다음 코어 에듀케이션 모듈 그룹 아까고 제너럴 컴퓨터 뒤에 보여드리고 성형외과는 3, 4, 5년입니다. 저 때는 3, 4년 차원이다. 근데 1년이 더 늘어났고 요거는 캐나다 전체 룰은 아니고요. 이제 토론토 대학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병원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거기를 다 돌리려면 4개월 단위로 3년 동안 로테이션 해라 이런 거고요. 코어 에듀케이션 모듈이 뭐냐 그러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매니저, 에듀케이터 이거를 위해서 별도의 워크숍이라든가
포멀한 에듀케이션도 시키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데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를 하는데 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요. 뭔가 평가 메커니즘이 들어와 있어서 저런 거를 다 해야 되고 그냥 혼자 해도 알만한 것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자료 보여주고 하게끔 하는 게 전공의 전연차 때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2년 동안은 성형외과에 3개월 정도 저 때는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좀 달라져가지고 프리캠프 때 프리캠프가 왜 생겼냐면 주 80시간을 제한하면서 시간이 모자라다고 생각이 돼서 1년차 때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 기초적인 성형외과 들어와서 뭐 수저 테크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거는 4주 만에 완성을 시키고 부트캠프 그러니까 군대에서 하는 밀리터리 캠프식으로 4주를 보내고 난 다음에 성형외과 관계된 응급의학, 외과, 또 소아성형, 또 아이들 성형, 그러니까 저 때는 석 달 했으니까 비슷하네요. 그때 소아는 돌지 않았었고 이제 ICU를 돌리고 그 다음에 마취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화상센터 여기서는 전통적으로 외과보다는 성형외과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형외과, ENT, 저만 해도 그때 오렌지를 할 때 ENT를 6개월 하게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한 달로 줄었고 저도 저건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다른데 시간 낭비하는 게 많았고 아마 헤드앤넥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과거에. 그다음에 캐나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성형외과 의사하면 스킨 캔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와서 브레스트 리덕션하고 스킨 캔서하고 몇 가지만 해도 사실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랙티스 양이 많아서. 근데 우리는 리덕션도 뭐 이렇게 별로 없고 오규먼테이션이 많고 스킨 캔서 아직 별로 없고 류마토이드 핸드도 별로 없고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형외과 3, 4, 5년 차 들어가면 4개월씩 돌아야 되는 게 이렇게 시스템별로 병원마다 디자인이 틀리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게 모든 게 다 공공병원이라서 이렇게 디자인대로 여기는 주로 핸드하고 이거 많이 하고 여기는 주로 온콜로지 많이 하고 여기는 뭐하고 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타리오 지역 그러면 한 5개 정도밖에 그 프로그램이 없고 토론토 그러면 토론토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도 프로그램 딱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저 때는 레지던트는 연차별로 한 명, 병원마다 한 명, 무슨 3년차 있고 4년차 그런 게 아니라 성형외과 레지던트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 같이 레지던트 제도로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십니다. 나라마다 굉장히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 5년 차 때는 4개, 5개를 골라서 해라. 6개 중에 넉 달씩 해서 20개월을 채워라.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디자인마다 좀 다른 병원들 보여주는 겁니다. 운이 좋으면 요 에스테틱 서저리 클리닉이 있는 데 있고 레지던트가 수술해주는 조건으로 공짜로 해주는 데들이 있었어요. 저 때도 저 클리닉이 인기 있었고 돈 없는 사람들 와서 신청해가지고 당첨되면 수술을 레지던트가 하고 단 교수가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감독을 해서 아주 레지던트한테 한 번쯤 저런 거를 하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 우리한테 익숙치 않은데 전공의 교육도 다 커리큘럼들이 있고요. 캐나다는 이제 완전히 성과 바탕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떤 컴퓨터 센터를 가져야 되는지 성형외과 것만 31쪽이고요. 지금 많이 늘어갔다고 뽑는 게 12개 프로그램에서 23명에서 25명입니다. 매년. 그럼 3, 4, 5년 차. 맥시멈 75명의 전공의밖에는 갖고 있지 않아요. 저 때는 연차당 12명이 전부 다였고 전문의 시험 볼 때도 12명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형태도 굉장히 틀립니다. 에세이 쓰고 뭐 이렇게 오랄하고 이런 게 좀 틀립니다. 영국은 어떠냐 그러면 커리큘럼이 160페이지로 나와 있고 굉장히 자세하게 어떤 컴피턴스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여기도 공교롭게도 12개 프로그램 여기는 통합 프로그램이니까 광주 전남 프로그램 뭐 경기 서쪽 프로그램 또 이렇게 강원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해서 딱 12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세계에서 제일 긴 트레이닝은 영국식이 아닌가 봅니다. 의과대학 나오고 인턴 2년에 기초외과 2년, 과거에는 3년이었는데 그 2년으로 줄여서 그걸 하면 외과 공통 자격증을 받습니다. MRCS 통과해야 그 다음에 이제 성형외과 들어가서 3, 4, 5, 6년 차 그것이 이제 주니어 때고 시니어가 되면 7, 8년 차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전공이 되겠다 그러면 90년 차가 되는 겁니다. 또 아카데미 커리어 대학 교수가 되겠다 그러면 9년 차, 10년 차로 넘어가서 하는 것들이고 전문의 시험은 8년 차가 지났을 때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 받다가 당 늙어서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전공의 협의회가 따로 있지 않고 되게 주니어 닥터 네트워크 JDN으로 된 게 전공의 기간들이 길고 들쑥날쑥해가지고 면허 따고 10년 의과대학 졸업하고 10년을 하나로 묶어서 쓰는 이유가 트레이닝 기간들이 워낙 길어서
트레이닝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무슨 극렬한 무슨 경쟁이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캐나다도 필요 없고 은퇴하는 사람 자리 찾아다니면 되고 그래서 선전 광고를 요란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동적으로 그 사회에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들어가서 뺏기게 그 제도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 성형외과 트레이닝이 3년 차부터 8년 차까지 해서 지금 총 320명 그러면 연차당 한 50 몇 명인가요? 저게 한 54명인가 55명 정도인데 그게 6,700만 인구를 위해서 50 몇 명인데 그렇게 캐나다보다는 많긴 하지만 또 연수가 길어서 그렇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타이완은 어떤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타이완은 딱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1년에 26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전공이. 그 다음에 18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2,500만 정도 되는데 캐나다 12개보다도 더 많죠, 18개. 그 다음에 한 병원에서 전공의 최대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숫자는 4명까지다. 하나에서 4명이고 2년간 여기 아직 제너럴 서저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외과를 하고 4년간 성형외과를 해서 6년을 한다. 뭐 시험 보는 건 우리랑 비슷하고요. 그 다음 프로그램 아크레디테이션. 우리는 아직 저런 그 신인평가 우리가 하고 있는 학교평가 신인평가는 되게 2시간짜리 또는 그냥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하는 평가인데 캐나다에서 성형외과 프로그램 이발리에이션 나왔다 그러면 몇 년에 한 번 하지만 일주일씩 있습니다. 일주일씩 세 사람이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뒤져보고 미주알 고주알 전공의들 불러가지고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다 들어가서 아주 캐보고 그리고 어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전공의가 자살을 했거나 그랬을 때 제가 본 거는 일주일 캐나다 의학회에서 와서 조사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프로그램 폐쇄 그리고 거기 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른 프로그램으로 옮기고 굉장히 강력하고 무서운 것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의 레지던트 가르치기 위해서 4명의 시니어 플라스틱 서전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타이완의 그 트레이닝 양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 의학회에서 뽑은 자료를 보면 성형외과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병원은 72개가 되고요. 어떤 프로그램들은 그냥 한 병원에서 1년차 때부터 4년차 때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좁은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컴피턴스 베이스가 들어와 있지 않고요. 그냥 4년 픽스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PG1에서 PG4 좀 줄어서 지금 75명 같은데 제가 의학회에서 전문의 고시 다룰 때 보면 항상 8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사람만 1200명이 아마 넘는 것 같은데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고 누가 자꾸 얘기하지 않으면 어떤 게 제일 좋은 것일까 성형외과 의사한테 너무나 제가 봐서는 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사람 수는 너무 많아 보입니다. 조금 더 줄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 또 반대 의견도 많더라고요. 성형 수술에 달려드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성형외과를 또 많이 키워야지 그게 경쟁이 되지. 나는 과하고 싸우면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대답은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한번 보시고 다른 나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교육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래 제가 윤리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안 좋은 사태를 봤을 때 아 이분들이 뭔가 착각하는 거 없구나라는 생각 또는 밖에서 보는 이미지가 성형외과 그러면 저 영전방송 보여주는 것처럼 그 나라에 있는 소수의 굉장히 소중한 전문의라기보다는 연예인들과 무슨 자꾸만 연루되고 무슨 자꾸 이상한 사건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위가 하강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안타까웠는데요. 플라스틱 서전 오늘도 외과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보고 공부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헬스 프로페셔널에 들어가는 사람이지 뷰티 팔러 비즈니스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뭔가 경계선상에 있는 건 틀림이 없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의학적인 요소는 더 강해지리라고 봅니다. 고령화되면서 누구나 이걸 더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이런 억사구역은 되게 기대해 보는 것이 이걸 듣고 가면 뭔가 페이스리프트에 숏컷이 생기지 않겠냐 내가 빨리 난 그런 길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길은 여기서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도 보면 숱한 고생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엄청난 시간 투자와 노력과 끊임없는 개선 노력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또 그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하면 그리고 아까 서 원장이 하는 것처럼 내가 10년 동안 거리서 결혼을 5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1, 2년만 줄여도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죄송합니다. CPD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하고 계시고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이런 거 열심히 하라고 얘기 안 해도 될 분들인데 되게 안 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페이스리프트 잘 배워가 보시길 바라고요. 저도 그간의 프로그레스를 여기 와서 쭉 한번 볼 수 있어서 아 제가 배웠던 건 너무 부닥다리고
그리고 이제 소득이 3만 불 시대였고 제가 돌아왔을 땐 7천 불 시대라서 수요가 이게 엄청나게 늘은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봤을 때 아마 이거 열심히 잘 파시면 그런 대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네. 제가 4년 차였는데 혹시 기억 잘 안 나시죠? 이제 30년째. 제가 4년 차 때 선생님이 캐나다에서 펠로우 끝내고 고대 오시겠다고 해서 왔는데 펠로우였죠. 그 제가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저렇게 유식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서 그때 공부를 올라갔어야 되는데 선생님과 디스커션이 더 유익해서 시험 공부를 제끼고 선생님하고 제가 한 달 정도 안 올라가고 그때는 일찍 올라갔거든요. 제가 선생님 졸졸 따라다녔던 기억 안 나세요? 선생님 막 그때 당연히 전공이니까 그래서 따라온 걸로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저희하고 다른 점이 네. 우리는 이렇게 입국하면 입국식도 막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책 목록을 줘가지고 한꺼번에 몇십 권의 책을 사는데 우선 캐나다에서 본 전공의들은 책 살 돈이 없고 너무 비싸고 원판들이 걔들도 그건 도서관에서 보는 레퍼런스 북이고 교과서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 메카시 그거 한 질씩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가진 사람은 되게 패컬티 교수급 정도 돼야 뭐 하나 정도 있는 거지 나머지는 도서관에서 보는 거고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저널 리딩 시키는 거 그때 하고 그 저널 클럽에서 저널 모아가지고 하는 거하고 끊임없는 다이얼로그 레지던트 트레이라는 게 결국은 말하기 우리는 너무 좁잖아요. 사람들 가르칠 때 별로 말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계속 하는 게 묻고 답하는 게 그게 그냥 몸에 밴 사람들이라서요. 제가 교육에 관심이 생긴 이유도 그 사람들 보고 진짜 굉장한 티처들이 이 안에 있구나.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예습을 하고 공부를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멸감을 주지 않고 자꾸 던지는 질문들 그래서 이제 해부학도 모르면 나는 너한테 최소한 아나토미는 네가 읽고 들어오기를 기대했다. 그 정도 표현. 그것도 몰라 그런 게 아니라 너는 기대했다. 그다음에 질문하면 학생이 있으면 우리 학생이 먼저 대답하고 학생이 대답 못하면 그다음 인턴이나 해외에서 온 펠로우라든가 주니어가 대답해 안 되면 나한테 올 때 그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프레셔라든가 그러니까 항상 미리 환자 파악 많이 해보고 느닷없이 환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라고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쭉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문제는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레지던트가 수요일날 세미나를 해도 교수는 4명쯤 앉아있고 레지던트는 혼자 나가서 혼자 1시간 발표하고 1시간 질의응답을 받는 거를 매주 하는 거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말이 늘을 수밖에 없고 워킹 날리지가 느는 거지 워킹 날리지가. 근데 우리는 보니까 워킹 날리지가 늘 수가 없는 게 1년 살 때 하도 잡일이 많아서 책을 읽어볼 시간이 없이 해서 그리고 나중에 올라가서 읽으면서 그때 이랬었구나 하면서 그때 이랬으면 내가 안 됐었지 그러니까 그 노하우가 그 노하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의도 하나의 전공의 교육 특별한 그 전문의 교수님들 중에 몇 분은 여기 빠져서 이걸 궁리를 하고 우리가 카네버 다이섹션 열심히 하는 것처럼 좀 시간을 여기 할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직도 이제 조금씩 생기는 정도입니다. 요 다음 5월달에 있을 외과 학회가 이제 외과가 인기가 없어지면서 5년 전쯤인가 학회장이 우린 교육을 밀고 나가서 다시 부흥시키겠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외과 충기 학회 같은 경우는 전공의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대단해요. 에듀케이션이. 그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하고 트레이닝 비교하겠다 그러고 이제 저도 초대해서 한번 좌장 맡으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하고 비교도 시키고 그러니까 좀 달라진 거죠. 사람들의 시야도. 그러니까 저희 성형외과 학회에서도 좀 다른 나라 성형외과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 한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 보면 일본식이고 일본 사람들이 보면 미국식 닮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쯤 되는데 조금 더 지역하고 좀 크게 하고 인테그레이션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시스템 들어와서 이렇게 커리큘럼 좀 짜고 최소한 성형외과 합의본 내용 페이셜 본 리덕션, 브레스트 오기먼트 몇 가지는 쭉 정해가지고 반드시 할 수 있게 만들어 보겠다든가 많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세워서 목표 설정하고 한 번쯤 붙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